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이 특이한 건 뭐냐면요. 도킨스 얘기처럼 이기적 유전자는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는 뭐냐면 자기 유전자는 멀리 퍼뜨리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산화 제한을 하는 겁니다. 피임이라고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자연을 반하는 행위입니다. 반자연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번식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인데,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인데, 인간은 자연 본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자연을 적응하고 극복하는 문명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 인구의 문제, 이 기획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이제 결국은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연을 조작하거나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기적 유전자에 대항해서 뭔가 인간 나름대로 개조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갈릴레이가 자연을 수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고, 뉴턴은 천상과 지상의 보편 법칙, 만유인전 법칙을 해서 뭔가 인간은 뭔가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럴 것이다.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죠. 이제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이기적 개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공공선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기적 개인들이 모여서 이타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회학이든 그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시민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걸 아담 스미스 손 아니면 도덕감정 이걸 가지고 한번 상업사회를 근대사회를 한번 하나의 법칙적으로 인간이 자연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구가 너무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사회적 분업이 이게 얼마나 긴밀한 거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시장의 크기는 결국 인구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인구 증가라는 게 1751년부터 1800년까지 50년 사이에 50%가 증가했습니다. 1700년에 650만이었습니다. 영국의 인구가. 근데 1800년에서 1850년에는 9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51년에는 2100만이 됐습니다. 3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폭발이 일어나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멜더스입니다.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멜더스 이제 인구론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역사의 보편 법칙은 결국 인구다.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 기본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존과 생식이라는 거죠. 근데 생존은 음식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인간은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음식물은 유한한데 생식이라는 것은 정욕이죠. 이 정욕은 거의 무한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 기아, 기근 이게 이제 3대 멜더스의 덫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라는 것에서 자연 조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 거죠. 이제 음식물과 인구의 상관관계, 이 인구 법칙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국가가 이걸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멜더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영양이 개선하고 출생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실업과 빈곤은 커지고 근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한계가 있고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 멜더스는 정욕을 억제하는 도덕적 처방과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국가 인구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이제 멜더스는 적정 인구를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인구 정책을 편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인구 법칙은 역사의 보편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는 나름대로 인구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마르크스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냐면 아일랜드 어느 지방을 어디를 보니까 실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 인구는 줄었는데 실업자는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업자의 문제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기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본주의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지 실업의 문제가 빈곤의 문제가 임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것은 멜더스의 주장대로 인구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습이다. 그러니까 계급혁명의 처방이다.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인구라는 것 속에서 국민경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다. 자본주의 모순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두 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나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에 있어서 인구 정책에서 두 개의 큰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고 다인이 종이기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인이 멜더스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멜더스의 인구 법칙이 바로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더스는 인간의 개체수만을 생각했는데 생태계의 개체수가 결국은 멜더스의 인구 법칙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적인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계속 커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인간 수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생태계의 또 숫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멜더스는 이걸 종이기원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이성은 뭐냐면 자연선택을 쫓아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이게 문화입니다. 인간만 산화 제한을 하고 피임하는 인공선택의 문화적 행위자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이거를 행위 주체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가족계획운동하고 산화 제한 정책을 하고 이것의 업부가 한국의 저출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업부로 이미 손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에 따라서 국가의 인구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가 전 생태학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구 대 인간의 관계는 인간 대 바이러스의 관계하고 유사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의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동물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게 이제 정보는 있지만 생명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숙주에 기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도 아니죠.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에서의 인간의 위치나 바이러스와 인간 간의 관계나 똑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초유기체고 바이러스와 인간의 관계는 적대적 공존관계라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라는 건 뭐냐면 창과 방패의 모순의 변종법입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해서 방패를 만들면 바이러스는 또 변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명은 계속하고 인간은 100세 시대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생태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비드19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침입종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지구 전체에 다 퍼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에서 남극까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전 지구에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토착종을 전부 다 지배하게 되는 종입니다. 이걸 이제 침입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지구 생태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온난화 주장한 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 나올 거다. 이제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하나의 미래의 메시지, 도착한 미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폭발입니다. 한국은 인구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놔두면 이게 이민 국가가 돼가지고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 이민 국가의 문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서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만약에 인구 정책을 하면 한국의 적정 인구가 얼마이냐인 겁니다. 적정 인구라는 건 뭐냐면 옵티엄 파퓰레이션인데요. 모든 사람이 최적 생활 수준을 가지면서
최대한의 인구 규모가 얼마냐는 겁니다. 이게 2011년에 계산했을 때는 4,300만에서 5천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정 인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근데 초저출산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구는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줄어서 생산과 소비하는 수축 경제로 간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을 서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간다는 게 지금 국가로서는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적정 인구 계산이라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문명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적정 인구가 얼마인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함수 관계는 결국은 자원 대 인구의 산정입니다. 멜더스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태주의. 멜더스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방식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생태주의는 뭐냐면 인간과 생태종의 다양성. 생태적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의 적정 인구가 얼마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한국의 적정 인구 얼마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라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온톨로지를 제안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공포 시나리오의 담론은 뭐냐면요, 현재 문명 패러다임을 중거로 해서 미래 인구 감소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하늘에 나는 새를 잡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잡으려면 지금 있는 곳을 향해서 총을 쏘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새가 날아갈 방향을 보고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걸 상정하고 계획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 이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지금 문명 패러다임을 가지고 인구를 계산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 공포 시나리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거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르보프라는 중세사학자의 이제 정의인데요. 문명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세는 중세 사람들의 문명이 있었고, 근대는 근대 사람들의 자본주의 문명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아니면 디지털 사회는 우리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전에 디지털 문명, 사이버 스페이스의 문명과 리얼 스페이스에서 문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새 공간, 적어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연결하면서 좀 생활하는 방식과 리얼 스페이스 하는 문명의 방식,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적정 인구가 얼마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이게 인구는 정해져,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미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정보를 생산하느냐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라는 것은 무의 법칙에 따라 기하급수는 않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의 역설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패턴입니다. 패턴을 알면은 인간이 패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왜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식으로 그걸 비유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무지라는 바다에 떠있는 섬이다. 지식의 섬이 크면 클수록 무지의 영역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넓어진다는 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역설입니다. 이게 이제 뉴노멀 시대에 갖고 있는 문명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문명의 내비게이션을, 문명의 항해를 하냐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전범을 하는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끊임없이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가장 어렵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온톨로지라는 걸 통해서 컴퓨팅, 띵킹을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인구 문제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를 보는 프로젝트는 국가인재 파탄이라고 보지만 미래 부의 원칙은 지식정보와 기술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질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갔다면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기술 혁신입니다. 인간이 생산력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아날로그 시대의 데이터하고 디지털 데이터, 이게 세 발의 피입니다. 아날로그 시대 데이터는 이건 뭐 0.0001%도 안 되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인구 한 명이 갖고 있는 정보량과 지금 인구 한 명이 갖고 있는 정보량은 이건 게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갖고 있는 정보량이 조선시대 평생에 한 선비가 갖고 있는 정보량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정보혁명 시대에 이제 물질이 아니라 정보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구 통계라는 게 결국 뭐냐면 데이터인데 과거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근데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인간성이 아니라 상관성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는 과거가 원인이 돼서 나온 거고 현재의 원인이 돼서 미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이것을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상관적 관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상관적 관계로 본다는 건 뭐냐면 행위자의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위자 인간의 역할이 뭔가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패턴을 바꾸는 게 시뮬레이션이고 미래를 바꾸는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공간을 지배하는 신문명의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공간적 전환인데요.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디지털 변환이라고 4차 산업혁명이 한순간에 확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보하는 방식으로 됐고 가능한 모든 것이 현실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이든 배달이든 이게 전부 다 이제 디지털 공간과 연관돼서 인간은 세계 공간에 살기 시작한 겁니다. 리얼 공간과 디지털 공간과 믹스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믹스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리얼 공간과 디지털 공간, 혼합 공간은 인간은 한 공간이 아니라 세계 공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인구 한 명이 한 공간에 사는 인구 한 명과 세계 공간에 사는 인구 한 명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화입니다. 현실 공간에서 세계화는 급제도 거의 멈췄습니다.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의 세계화는 너무나 강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긴밀해졌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자적 개인화가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공간의 소통과 연결은 더 긴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공간은 점점 이게 정지가 됐는데 아니면 이게 거리가 생겼는데 디지털 공간은 점점 더 긴밀해진 거죠. 그리고 전지구적 세계화는 역풍을 맞이했는데 로컬에서 스마트 시티의 순풍을 달았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재밌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 세계화인데 하나의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거기 사는 모든 인구를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해가지고 그 하나의 스마트 시티 안에서 리얼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연결시켜가지고 도시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이게 스마트 시티가 인구 정책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의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사회 신문명 모델이 실험실이 될 수 있는 게 스마트 시티인데요. 스마트 시티는 만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인구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미래부의 원천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되게 되면 돌연변이에 대해서 문명의 찬발적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이 결합한 증강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스마트 시티에서 적정 인구가 얼마일까가 물질적인 인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정 인구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인구라는 것이 못했던 건요. 인구라는 population의 말의 번역인데요. 인수라고 번역하자고 못했던 옛날에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입입니다. 입. population은 음식물, 입의 숫자로 계산한 거죠. 근데 못했던 건 뭐냐. 인구가 많은 게 왜 문제냐. 손이 많은 건데. 생산력으로 본 거예요. 저출산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인구가 생산력이 돼버린 거예요. 조은 씨, 미안. 요거 빨리 한번 찍어줄래요? 요거? 뉴노멀 시대에 오게 되면 이 인구 개념이 바뀌기 전에. 인공지능과 반려동물도 인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GDP에서 20에서 30%가 인공지능이 생산합니다. 이러면 로봇세를 고장이 나서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 화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 점점 인공지능으로 변하게 이거 됩니다. 그럼 나 혼자 있는 걸로 좀 보내줄래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고요. 국가는 부자가 되지만 개인은 가난합니다. 국가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인구는 기본소득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게 좋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출산 위기인가 기회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명의 문제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인간 삶의 세계는 점점점 컴퓨터가 됩니다. 이거 될 수 있는 게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건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로그 문명 패러다임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혼합되고 교육, 의료, 생활방식 모든 게 디지로그로 가동되는 거죠. 그럼 적정 인구도 이렇게 될 것이고 세 공간에 살 때고 이런 식에서 이제 결국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모아가지고 디지털 베이스 만들고 이걸 컴퓨터로 처리해서 시뮬레이션할 모델을 만든다. 이게 오톨로지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컴퓨팅 사고로 미래 청사진을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데모그래피라는 이제 요새 거의 컴퓨테이셔널 보통 학문이 다 나왔습니다. 역사학에서 컴퓨테이셔널 히스토리 나오고요.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컴퓨테이셔널 마테마틱스 이게 지금 거의 다 지금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큰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결국은 인구 통계를 위해서 인간이 읽는 것은 과거의 패턴인데 이건 정해진 미래인데 현재와 다른 선택을 할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다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위치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출산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위원인데요. 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얘기니까 처음에는 귀담아 드리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고 난 다음에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보라.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